자, 지난 시간에 이제 CISG 우리 시작을 했죠. 그래서 1장 1편이죠. 이제 적용 범위 그리고 총칙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고 총칙의 이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 7조가 협약의 해석 원칙. 이 협약은 CISG. 그래서 CISG 해석할 때 세 가지 뭐 국제성, 통일성, 그리고 신의성실. 그리고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명시된 내용 그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CISG의 일반 원칙, 그것도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합의한 준거법. 그렇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제8조에 계약의 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해석 원칙은 어떻게 한다? 상대방 의도가 중요하죠. 계약이란 게 너와 나의 의사 표시의 합치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 있었고 모를 수 없었으면 그 의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기 요약되어 있죠. 동부류, 합리적, 동상황. 그 긴 말을 세 자씩 줄이면 동부류, 합리적, 동상황이고, 거기서 앞자만 다시 따면 동합동이죠.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습과 간행의 구속력 제9조에 있었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합의된 간행, 간습 이런 것들이 당사자를 구속하고,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알 수밖에 없는 간행이나 그 산업이나 그 업계에 널리 알려진 그러한 간습이나 간행은 양 당사자에게 자동적으로 묵시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인커텀스가 왜 지켜야 됩니까? 별것 아닌데, ICC가 만든 별거 아닌 것인데 왜 지켜야 됩니까? 인커텀스가 양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이유가 CISG 제9조에 있죠. CISG가 얘네들을 간습과 당사자가 합의한, 그러니까 인커텀스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그 합의를 존중해서 그 간행이 이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소의 정의 나와 있었고, 뭐 영업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영업소의 정의였죠. 그리고 11조와 12조는 계약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뭐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안 맞다. 자국의 법률하고 안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제96조에 따라서 배제하면 된다. 적용을 유보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총칙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제14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 내용들은 제2편으로 묶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청약과 승낙을 공부할 때 거의 한번 봤던 내용들인데, 그 규정들이 CISG에 어떻게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기 제96조에 의해서 뭐 11조와 뭐 제2편 뭐 이런 것들을 적용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청약 승낙 공부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때 어떤 형식이나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었고 서신으로 할 수도 있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었고 그랬었죠. 근데 반드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ISG 내용을 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보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14조 청약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14조 1항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계약 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 구속된다 라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또한 그 수량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이 14조 1항의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약은 어떻다? 확정적이고 명시적이고 그리고 구속성이 있죠. 그리고 최소한도로 명시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물품, 수량, 대금 정도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조 2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이 요거 이외에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단순히 청약을 행하기 위한 유인으로만 본다. 두 번째 줄은 그거죠. 청약의 유인이다 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한 것이 아닌 것. 이거는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한 거래 제의는 뭐가 된다? 청약의 유인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조, 16조, 17조 청약의 효력 발생 및 철회, 그리고 청약의 취소, 그리고 청약의 거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 승낙 공부할 때 제가 청약의 철회 영어 표현으로 W, withdrawal이 있고 취소, revocation 이렇게 되어 있다. 취소라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읽은 책, CISG와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을 쓰신 교수님도 해석을 해놓은 거 보니까 15조를 청약의 효력 발생 및 취소, 16절을 청약의 철회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withdrawal을 취소로 해석하시고 revocation을 철회로 해석하시고 계세요. 뭐 국제거래법 쪽에 법대 쪽 교수님이시긴 했는데 실제로 많은 분의 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영어 단어 withdrawal인데 학자에 따라서 이걸 철회로 해석하고 취소로 해석하고 반대로 revocation을 철회로 해석하고 취소로 해석하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일방이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국문 번역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반대로 해석하시는 교수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15조 내용 봅시다. 15조 1항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내 의사가 도달했을 때 효과가 딱 생긴다. 자, 청약은 그것이 취소 불능한 것이더라도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시기에 대해서 뭐 제가 그때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효력 발생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CISG에는 다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가 withdrawal 하기 위한 의사가 도착하면 뭐 할 수 있다? 물릴 수 있다. withdrawal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겁니다. 청약 승낙 공부할 때는 앞에서 청약 승낙 공부할 때는 제가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시점에 대한 부분은 CISG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언제 도달하기 전에 혹은 동시에. 자, 16조의 1항 청약의 취소죠. R revocation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보통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또 단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도달해야 된다. 이 취소의 의사가 도달하는 시점은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점이 아니라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보내야 된다라는 시점에 대해서 CISG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얘기 안 했던 부분이니까 체크해 두길 바라고. 자, 그때 제가 이 청약의 취소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넘어갔던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게 해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뭔가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조건들을 보자고요. 16조 2항의 A 청약이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 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B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 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B 한번 봅시다. B는 뭐예요? 상대방이 청약했어요. 내가 그걸 믿고 취소 불능의 거래 제의구나 라고 믿고 뭔가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품을 만들거나 이러면 그제서야 취소시키면 서로 조금 피곤하죠. 그래서 요 경우는 안 된다. 자, A 봅시다. 청약이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 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청약이 취소 불능이면 안 되는구나. 취소가 안 되는구나. 근데 취소 불능인 청약이 확정 청약 아닙니까? 라고 나한테 물을 수 있어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확정성, 명확성, 구속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청약은 취소 못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라 해석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럼 왜 앞뒤 말이 좀 다릅니까? CISG가 이런 식이에요. 맨날. 분명히 앞에서는 뭐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청약할 때 물품 명세, 수량, 대금 이거 명시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뒤에 가보면 무슨 얘기냐면 대금이 결정되지 않은 청약의 경우에 뭐 이래요. 계약이 성립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 아니 앞에서는 대금 정해야 계약이 성립된다며 청약해야 된다며 근데 뒤에는 딴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내용 자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두루뭉실하게 약간 포괄적이면서도 약간 허술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고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의 여지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작정, 무조건 쉽게 취소를 안 시키고 조건이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 조건의 대표적인 B 같은 경우에는 피청약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신뢰해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취소시켜버리면 그 행동한 사람에게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는다는 거죠. 자, 17조. 청약은 그것이 취소 불능한 것이더라도 어떠한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리젝션. 거절을 하면 끝. 자, 그래서 14조, 15조, 16조, 17조가 청약의 내용이고 청약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특정성, 구속성, 명확성, 확정성. 그래서 그 확정해야 되는 거는 물품 수량 대금.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거 이거 청약 아니고 청약의 요인이다. 인비테이션이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청약의 효력은 도달주의고 철회라고 하지 말고 W, withdrawal의 경우 설명되어 있었고 16조는 R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약표에는 제가 W하고 R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17조는 청약의 거절. 자, 그 다음에 18조 보겠습니다. 18조부터는 승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승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조 1항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기타 행위는 승낙으로 한다. 침묵, 부장이 승낙 아니다. 입 다물고 있거나 아무런 행동하지 않는 거 승낙 아닙니다. 자, 18조 2항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합니다. 여기도 도달주의거나. 자, 승낙은 의사표시가 지정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정되지 어떤 기간이 안 잡혀 있어요. 기간이 안 잡혀 있는데 기간이 이것도 좀 그렇죠. 앞에서는 그 얘기 하죠. 청약할 때 기간 정해가지고 회신하라 그랬는데 여기 기간이 잡혀 있지 않대. 그때는 그럼 어떡합니까? 합리적 기간, 리즈너블 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도착 안 했어요. 기간이 있으면 기간 안에 도착 안 했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도착하지 않았어. 물론 합리적인 기간이 몇 달인지 며칠인지는 없어요. 언급이. 그러면 뭐 한다? 승낙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구두의 청약은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돼야 된다. 말로 내가 요 앞에서 얼굴 마주보고 거래할래? 했으면 거기서 하든지 말든지예요. 서신이 아니잖아. 그죠?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아니죠. 전보도 아니고 텔렉스도 아니고 문서로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눈 마주보고 구두로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거는 승낙은 뭐 유효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승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즉시. 자, 세 번째 18조 3항. 청약의 규정에 의하거나 당사자 간에 확립된 간섭 간행의 결과에 따라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의 지급에 관한 행위를 이행함으로써 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행되어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요거는 기간 안에 해야 된다. 뭐예요? 얘는 아무 말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 행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말 없이 액션하는 경우. 돈 빌려줘 했는데 카톡으로 돈 빌려줘를 보냈는데 이 일이 사라졌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돈을 안 빌려주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통장에 돈이 또 꽂혔다는 메시지가 와. 문자가 와. 뭐예요? 돈만 보냈죠. 아무 말 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승낙으로 본다는 거죠. 승낙으로 본다. 그렇게 행동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도 기간은 지켜라. 뭐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었죠. 자, 19조 변경된 승낙입니다. 19조 1항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추가, 제한, 기타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뭐다? 이거는 승낙이 아니고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 반대 청약을 구성하죠. 자, 근데 승낙을 의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구성한다. 경상의 원칙, 청약과 승낙이 거울 바라보듯이 똑같아야 된다는 그 원칙에 예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ISG가.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은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청약자가 수긍해야 돼요. 오케이.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이라도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 다시 말해서 사소하거나 미미한 변경을 청약자가 오케이 하면 그거는 반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이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 아니라 그냥 승낙이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승낙이 되면 계약 내용은 원청약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추가적인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진 피청약자의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이 19조 2항 마지막 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금, 지급. 여기서 지급은 페이먼트 말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페이먼트, 품질 수량, 퀄리티, 퀀티티, 그리고 인도의 장소나 시기, 뭐죠? 선적, 쉬먼트. 그리고 뭐 당사자 일방의 책임 범위나 분쟁 해결, 우리 클레임 조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요거 바꾸는 걸 뭐라고 본다?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걸 본다. 앞에서 합리적인 기간은 며칠인지 얘기 안 해줬는데 다행스럽게도 실질적 변경은 뭔지는 얘기해 줬어요. 그럼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 그러니까 사소하거나 미미한 변경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승낙 기간의 해석. 우리 앞에서 기간 내에 승낙 안 하면 승낙 효력 없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외예요. 뭐라고? 전보 또는 서신에서 청약자가 지정된 승낙 기간의 전보가 발신을 위해서 교부된 때로부터 서신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그리고 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봉투에 찍힌 날짜부터 날짜를 샌다. 요거는 그 내용은 21조에 있네요. 미안해요. 지연 승낙은 21조고 여기는 승낙 기간의 해석인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앞서 얘기한 어떤 유효 기간, 그 날짜를 셀 때 카운팅하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고 20조 2항은 뭐냐면 날짜를 세는데 달력을 세다 보면 공휴일 비영업일 쉬는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뭐 그런 날도 휴일이 있죠. 아니면 뭐 국경일이거나 이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회사를 쉬죠. 그래서 날짜를 셀 때 이 공휴일이나 이런 날짜들, 일요일이나 이런 날짜들을 어떻게 셀 것이냐, 토일, 공휴일 이거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인데 만약에 10일의 계산 기간이 10일이라고 쳤을 때는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들어가면 그 날짜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일하는 날에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9일 금요일이 기간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29일 날 끝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일이에요. 3월 30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돌아오는 월요일 4월 1일 4월 1일이 마지막 날이 된다. 3월 30일이 아니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앞서 얘기했던 실수했던 지연된 승낙 요게 중요하죠. 자, 지연된 승낙은 기간을 지났어요. 기간이 지나서 왔어요. 승낙이. 근데 뭐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로 유효해. 괜찮아. 청약 늦었지만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 효력 갖는다. 계약 성립한다. 그 뜻이죠. 자, 지연 승낙인데 요 승낙의 경우에는 지연됐어요. 늦었어. 근데 좀 사정이 있었어. 원래 정상적이었으면 제대로 왔어. 제때 왔어. 근데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해서 그 사유로 인해서 늦게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좀 냉정하게 안 된다 할 수도 있지만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간을 지났더라도 승낙으로 봅니다.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또 단서가 있어요. 그렇게 자동으로 승낙으로 보기에는 청약자가 또 불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자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지연된 승낙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청약자한테 있다는 거죠. 늦었어요? 청약자가 오케이 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늦었어요? 그건 자동으로 오케이예요. 근데 청약자가 마음에 안 들면 X 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A의 경우든 B의 경우든 뭐예요? 청약자가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2조, 23조, 24조. 22조는 승낙의 철회입니다. 그래서 언제 할 수 있다? 이것도 동시죠.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동시에 그 승낙의 철회 의사. 여기서는 당연히 W입니다. withdrawal이 어떻게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승낙의 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걷어들일 수 있다. 빠꾸시킬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23조에 청약처럼 리보케이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 성립 시기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말은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말입니다. 지금 23조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킨데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취소, 청약의 리보케이션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승낙의 리보케이션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이거는 승낙의 취소가 아니라 계약 취소의 문제가 된다. 그 규정이 있고, 자, 도달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리치, 닿는 거. 뭐가 도착했다.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시킨다. 라고 했을 때 그 도달은 뭘 말하는 것이냐? 라는 거죠. 24조에. 그래서 청약, 승낙 선언, 기타 모든 의사 표시는 어떻게? 상대방에게 구두로 말하거나. 구두로 말하는 건 바로 승낙, 바로 도달하는 거예요. 구두로 통지하거나죠. 이거 통지하면 바로 도달하죠. 그렇죠. 내가 말하고 내가 대화하는데 여러분 내 앞에 1m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한 소리가 한 달 뒤에 가는 거 아니잖아. 거의 음속 알죠? 음속 소리의 속도 마하죠. 마하라고 하죠. 시속으로 1000km가 넘죠. 마하면 그 엄청난 속도로 가잖아. 물론 요 가는데 이 엄청난 거리 1m를 시속 1300, 1200km로 가요. 떨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면 나도 할 말은 없어. 과학적으로. 하지만 뭐예요? 거의 동타임이라는 거죠. 거의 같은 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거나 뭐예요? 뒤에 또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해서 영업소에 혹은 우편 송부처에 도착하면 아니면 이런 거 없으면 집에 말하거나 아니면 영업소나 우편 송부처에 가거나 아니면 그거 없으면 집에 도착하는 게 도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승낙의 내용에 대한 요약은 29번 슬라이드와 30번 슬라이드에 걸쳐서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18조에는 승낙의 효력 발생 방법, 기간이죠. 그래서 기간 있으면 기간 안에, 기간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리고 행위로서 쿨한 사람이죠. 말없이 행위로서 승낙할 수 있다. 그리고 승낙을 할 때 청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 변경이 없으면 승낙으로서 인정. 실질적 변경은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역 계약의 거래 조건 얘기했을 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같이 봤잖아. 품질, 퀄리티, 수량, 퀀티티, 그리고 뭐 프라이스, 대금, 단가, 지급 방법, 페이먼트, 선적, 뭐 클레임 조건, 뭐 이런 것들 건드리면 뭐다? 실질적 변경이다. 자, 그다음에 승낙 기간의 해석은 뭐 여기 전보 날짜나 서신에 적힌 날짜나 뭐 우편에 압인에 찍힌 날짜나 그런 날짜로부터 세면 되고, 그보다 중요한 이슈는 뭐다?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면 돌아오는 영업일로 연장된다라는 것이고, 21조 지연된 승낙. 지연된 승낙은 원래 원칙적으로 굳이 융통성 없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청약자의 옵션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 그 얘기 있었고, 승낙의 철회, withdrawal 여기도 W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요거 할 수 있고, 대신 R이 없다. 승낙은 R이 없다. 리보케이션이 없다. 그래서 요 내용이 승낙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4조부터 24조가 2편, 제2편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25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3편으로 넘어가면서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앞에 25조부터 29조에 있어서는 본질적 계약 위반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특정 이행과 관련된 부분, 계약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CISG 101조 전체에서 나보고 가장 중요한 조항을 하나만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25조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그래서 여기 25조는 지금 내용이 4줄밖에 없어요. 그죠? 4줄밖에 없지만 그 밑에 빈 칸들을 뻥 띄워놓고도 넣어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지. 특별 대우. 스위트 룸에다가 넣어놨죠, 제가. 자, 그래서 뭐냐? 내용을 봅시다. 당사자 일방이 A예요, A. 당사자 일방 A, B잖아. 우리 쌍방간에 지금 합의해가지고 계약하잖아. A란 사람이 계약 위반했어요. 근데 그 계약 위반이 이 계약 하에서 상대방 B의 뭐? 이 B라는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을 합니다. 뭘 박탈할 거예요? 내가 물품을 원하고 있어요. 돈을 보냈어요. 물품이 왔어요. 근데 이게 물품이 아니야. 혹은 안 와. 내가 물품을 보내줬어요. 나는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대금이 올 걸 기대하고 있죠. 근데 대금이 안 와. 그래서 물품이 안 오고 대금이 안 와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이익,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거래의 결과가 이행되지 않아요. 왜?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 위반으로. 그러면 그게 뭐다?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것도 있나요? 아닌 것도 있어요. 자, 본질적 위반에 대해서 설명이 또 밑에 단서 조항 3번째 줄 붙어 있습니다.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 두 번째,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 자,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 이거 앞에서 했죠. 언제 했어요? 상대방 의도 해석할 때 했죠. 동합동이죠. 다시. 그런데 뭐예요? 당사자도 그렇고 동합동도 그렇고 뭘 한다는 거예요? 예견 못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본질적 위반이
뭐라고? 끝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죠. 부정하고 있죠. 예, 본질적 위반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 말이 본질적 저거 봐요 밑에 빈칸에 본질적 위반이 되려면 자 본질적 위반이 아닌 위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위반이 아닌 위반 덜 본질적인 덜 중요한 위반이 있는데 뭐예요? 당사자나 동합동의 지금 와서 동합동이 뭡니까?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 묻는 친구를 때리세요. 너 작구나 이러면서 뭐예요? 예견을 못했대요. 그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될 말은 뭐겠어요? 요 당사자가 예견했으면 본질적 위반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숨겨져 있죠. 네 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놨으면 7, 8줄이 되더라도 좋았을 텐데 이 말이 숨겨져 있으니까 4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으면 본질적 위반이 된다. 그 말은 뭐냐? 상대방의 권리,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대하는 어떤 권리를 상실시키는 일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의 행동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계약 위반을 하면 이 행동과 이 계약 위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걸 얘는 알고 있었어요. 두 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고의로. 의도를 갖고 하면 뭐가 된다?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된다. 내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해요. 나 손실 입었어. 내 기대했던 거 잊어먹었어. 내 기대했던 거 못 얻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손해 입을 거라고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뭔 얘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던 거지. 의도치 않았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가 없는 거죠. 물론 알고 있으면서 연기로서 난 몰랐어 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죠?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연기자가 아니라는 걸 전제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짧은 4줄이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그 다음에 본질적 계약 위반의 적용 조항. 자, 그래서 CISG는 뭐냐면 계약 위반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본질적 위반이란 게 있고 본질적 위반이 아닌 위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ISG 뒤에 규정들을 쭉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본질적 위반인 경우에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들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뭐 다는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 CISG 내용을 공부하면서 뒤에서 다 살펴보게 될 내용을 미리 선행학습할 필요는 없는데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몇 가지. 자, 49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9조 1항에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 위반 시 매수인의 계약 해제. 64조 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 위반 시 매도인의 계약 해제.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해야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본질적 위반이 아닌 위반은 어떡합니까? 바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질적 위반이 아닌 위반은 넉넉히 있어야 됩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냐면 특정 이행 청구란 걸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행 청구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촉이에요. 독촉. 야, 너 물건 보내줘. 너 왜 물건 안 보내? 너 돈 보내줘. 왜 돈 안 보내? 독촉할 수 있다고.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했는데 그 계약 위반이 이 사람이 고의로 의도를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 손실이 발생했어요. 본질적 위반이죠. 예, 그러면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계약 위반을 했어요. 예, 그로 인해서 내가 실질적 손실이 발생했어요. 예, 그러면 근데 이게 의도치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건 아니야. 예, 그래서 뭐예요? 본질적 위반이 아닌 위반이 되죠. 이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래 네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돈 보내줘. 아니면 물건을 실수로 잘못 보냈구나. 아유 그래? 그럼 물건 제대로 보내줘. 독촉할 수 있어요. 예, 그게 특정이행 청구입니다. 그런데 특정이행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특정이행을 안 해요. 이걸 안 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본질적 위반은 특정이행 청구란 단계가 없이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왜 본질적 위반이나 본질적 위반이 아닌 위반으로 차별합니까? 이 CISG의 특징을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CISG는 되도록이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너네 좀 크리티컬한 거 아니면 좀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취지예요. 요게 사실은 대륙법적인 입장입니다. 사실은 영미법은 가차 없어요. 그 뭐랄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영미법은. 왜 그런 농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배 주인이 한 명 타고 손님이 9명 타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침몰할 것 같아. 예, 그러면 배 주인이 손님 9명 내리라고 하는 게 영미법입니다. 예, 대륙법은 우리 공평하게 그렇지? 뭐 절차나 이런 거 해가지고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론 이건 굉장한 비약이 있는 말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보니까 모든 법이 뭐 이렇게 칼로 물 베듯이 딱 정확하게 정의 내리긴 사실 어려운데 그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당사자 사망 계약 끝. 근데 대륙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요식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행 청구하고 특정 이행 청구가 거절됐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본질적 계약 위반의 사례 연구. 33번 슬라이드가 본질적 계약 위반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케이스예요. 사례예요. 사례. 그 말은 뭐예요? 사례니까 제가 지금 본질적 계약 위반은 8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애는 4개를 얘기했죠. 이거 말고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시를 든 거예요.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첫 번째 뭐죠? 본질적 계약 위반의 사례. 첫 번째, 최종적 미인도. 물건 안 줬어요. 두 번째, 돈 안 줬어요. 세 번째, 안 한대. 계약 이행 안 하겠대. 골 때리죠. 자, 네 번째, 신용장 개설을 안 합니다. 신용장이란 게 대금 결제 방법이에요.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 결제하려면 반드시 은행 통해서 신용장 개설해야 돼요. 이거 안 하겠대.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계약 이행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다섯 번째, 분할 매매에서 첫 번째 분할 인도의 불이행하고 이것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다음번 인도도 안 올 것이란 걸 신뢰하게 만드는 경우. 물건의 내용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꾸준히 공급받기 위해서 한 번에 공급하지 않고 나눠서 선적을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 인도할 수 있어요. 1회차, 2회차, 3회차 그건 이제 계약하기 나름이지. 근데 1회차가 안 왔어. 2회차는 그것도 안 올 것 같아. 그거 안 보내겠다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파산했어요.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파산했는데 뭐 안 오겠죠 당연히. 자, 8번 물품의 하자가 심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물품의 하자가 너무 심해요.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아이폰을 시켰는데 물건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껍데기만 아이폰이더라. 뭐 이런 거죠. 벽돌이더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겠죠. 자,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것. 1번 물품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데 쓰려면 쓸 수 있어요. 뭔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찝찝하면 뭐 하면 돼요? 요거 좀 고쳐줘 하면 되죠.
자, 두 번째, 수의 인도분 중에 1회분만이 인도 못한 경우. 여러 번 나눠서 주기로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왔어. 네 번째가 안 오네, 제때. 그래서 전화합니다. 아, 미안해, 곧 보내줄게. 예. 근데 1회차, 2회차, 3회차를 정상적으로 보냈는데 아니야, 넌 계약 해제. 이럴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4회차를 빨리 보내라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독촉은 할 수 있지.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위반이니까. 그죠? 예, 다. 자, 세 번째, 지연 인도, 지연 결제. 물건이 늦게 와요. 그리고 돈을 늦게 보내줘. 근데 보내주긴 보내줘. 계약 해지 시킬 수 있냐 이거죠. 예. 택배를 시켰는데 아이폰을 주문했어요. 예, 열흘 만에 왔어요. 열 받죠. 예, 상품평에 별 하나와 함께 욕을 쓰겠죠. 근데 어떻게? 취소. 이거 결제 취소 시킬 수 있냐 이거야. 내가 물건 받았는데. 예, 그리고 물건이 정상품이야. 단지 늦게 왔을 뿐. 예, 그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경우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위반이다. 자, 그 다음에 26조 계약 해제의 통지입니다. 계약 해제의 선언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서 이를 행하면 효력을 갖는다. 도달하면 효력을 갖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통지를 하면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거?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우리 청약승낙은 뭐였어요? 내 의사가 상대방에게 닿으면 효력이 생긴다 했는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 계약 해제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보내면 효력이 생긴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회니 뭐 취소니 뭐 없겠네요. 내가 보내면 바로 효력 생긴다고 했으니까. 걷어들이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7조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이 협약 제3편에서 제3편은 뭐냐면 지금 여기 앞에 본질적 계약 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86조 거기까지 전체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전체 내용이 3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3편 전체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따로 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없는 한 뭐냐? 어떠한 통지나 요청이나 통신이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적절한 수단으로서 당사자에게 행해진 경우에는 통신의 전달에 있어서의 지연이나 오류나 불착이 생기더라도 그러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보내기만 하면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지연되거나 오류가 생긴 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3편은 뭐예요? 발신주의란 뜻입니다. 배달 사고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보낸 사람 책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앞에 그 말이 있었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이건 또 무슨 뜻이냐? 3편 전체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몇몇 개의 조항에서는 이 발신주의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 규정들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그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고, 그런 말이 없거나 그런 문구가 없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옵션이. 기본 옵션이 발신주의다. 제3편은 그런 뜻입니다. 27조의 내용이. 자, 그래서 저 3편에서 규정한 도달주의의 예외 뭐 있죠. 47조 2항, 48조 4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편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애들인데 지금 공부할 건 아니죠. 선행학습이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 번씩 얘기합시다. 자, 28조 볼게요. 28조하고 29조. 28조 내용도 골 때려요. 자, 봅시다. 특정 이행과 국내법입니다. 제목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서 끊어봐요. 이 뭐예요? 이거잖아. 6자로 줄여서. 특정 이행 청구죠. 상대방의 의무 이행 요구. 네가 왜 물건을 안 보내주지? 아, 몰랐어? 실수했어? 아, 빨리 보내줘. 돈 왜 늦게 보내줘? 실수였어? 아, 그래, 빨리 돈 보내줘. 특정 이행 청구. 근데 뭐예요? 끄는데 뒷부분 법원은 이렇게 말이 등장합니다. 자, 법원은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 계약에 관해서 국내법에 따라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이 협약부터 제외하고는까지 끊어봐요. 아, 묶어봐요. 갈로로. 이렇게 갈로.
자, 갈로로 묶은 부분 빼고 읽어봅시다. 뭐예요? 법원은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얘기죠. 갈로로 묶은 부분 빼고 읽어보면 그 얘기죠. 내가 상대방이 본질적 위반이 아닌 위반을 해가지고 특정 이행 청구를 했어요. 할 수 있어. 이건 내 권리야. 오케이. 근데 뭐야? 이것 때문에 내가 법원에 요청해가지고 법원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특정 이행을 명령을 시키는 거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안 한다는 거예요. 법원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인 것이고 그리고 국제 거래인 것이고 법원이란 말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나라의 법원이란 거잖아. 이건 국내법적인 문제잖아.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특정 이행을 할 권한이 있다 해서 이걸 가지고 국내법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국내법에 의해서 특정 이행을 강제시키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그거 해줄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예요? 갈로 친 부분 있죠. 우리 갈로 친 부분 다시 볼까요?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 계약에 관해서 국내법에 따라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 이 협약은 당연히 CISG겠죠. 그러니까 CISG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CISG 따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나라 법에 따라서 법원이 특정 이행을 명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 그건 뭐 법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지. 상관없어요. 얘기인즉슨 뭐예요? CISG 상관없이 그 나라 법원이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뭔 특정 이행을 해요. 그건 뭐 네버마인드 알아서 하세요. 관여치 않겠다는 거지. 왜? CIS는 철저하게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거죠. 국내법에 국내거래에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법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CISG는 CISG고 국내법은 국내법이에요. 제가 그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CISG는 국제거래, 대한민국 상법은 국내거래 적용하면 아무런 서로 충돌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CISG를 바탕으로 우리 법원에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법원에게 뭐 강제 이행을 시키도록 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법원이 그러한 의무를 없지만 할 이유는 없지만, 그 법원이 판단해 봤을 때 자국의 법에 의해 봤을 때 자국 법상 이게 특정 이행이나 뭐 강제 명령을 할 거리가 되면 하면 돼요. 그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짧은 네 줄의 뜻이. 그래서 37번 슬라이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CISG는 어떻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계약 해제 말고 뭐 할 수 있어요? 특정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당사자한테 의무를 이행하도록 돈 보내라, 물건 보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국법에 의해서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한 굳이 법원으로 하여금 이런 특정 이행을 명령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다란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 해석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의무가 없다 했어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법원이 자국 법으로 봤을 때 이걸 해야겠네 라고 선택은 할 수 있으나 강제로서 의무로 하게끔 강요할 수는 없다. 그 뜻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에 그런 거 있죠. 그 법원의 뭐 재량으로서 특정 이행을 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CISG가 강요하지는 않는다.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앞에 CISG 27조, 28조의 내용이 조금 내용이 축약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28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풀었죠. 그게 37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29조 볼게요. 29조 1항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및 종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29조 1항은 뭐예요? 당사자 쌍방이 단순한 합의만으로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변경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죠. 합의하면 협약도 적용 안 시킬 수 있고 협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합의하면 뭐까지 할 수 있다? 계약도
취소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 예. 당사자 의사가 뭐다? 최고시다. 예. 그죠? 예. 자, 29조 2항 어떠한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한 종료를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서면에 의한 계약은 그 외 방법으로 종료될 수 없다. 계약 변경이나 종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서면으로 해라. 그 얘기죠. 근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신뢰한 범위까지 이의 규정을 원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의 끄트머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면으로서 계약 해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야 우리 좋게 계약 해지하자. 의사로서 합의를 했어요. 구두로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어. 순진했지. 나중에 계약서 끄트머리에 있는 조항을 들고 와가지고는 서면으로 안 했으니까 너 왜 이거 안 했니? 들고 오면 곤란하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요. 신뢰했다 이거야. 계약 끝내는 걸로 구두로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나중에 이거 서면으로 해야 돼 규정 찾아서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강요하는 거 이거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5조에서부터 29조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어떤 총론인데 본질적 계약 위반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어떤 경우 박탈하는 경우 어떻게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에 뭐다? 그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다. 그리고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은 뭐예요? 당사자가 예견 가능해야 본질적 위반이다. 당사자가 예견 가능성이 없고 동합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동일한 분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사정 혹은 상황에서 예견할 수가 없었어요. 실수야 실수. 그럼 뭐다? 본질적 위반이 아닌 위반이다. 자, 계약의 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발신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아니에요. 발신주의입니다. 자, 통신의 지연과 오류. 이거 제3편은 기본적으로 제2편이 우리가 14조부터 24조 청약 승낙이었고 제3편은 25조부터 저 끝까지 86조 저 뒷부분까지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의사표시가 발신주의예요. 근데 몇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몇몇 가지 예외는 지나가면서 봅시다. 자, 그리고 특정 이행과 국내법. 특정 이행 청구를 내가 할 수 있는데 국내법으로 적용은 못 시켜요. 이거는 너와 나의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법, 자국 법원이 뭐 재량 행위로서 뭐 임의로 특정 이행하는 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28조고 제29조는 양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 종료, 변경 이런 거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이거를 서면으로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이미는 거 요거는 좀 가혹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라는 내용이 제29조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30조 제5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무슨 데칼코마니 마냥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30조에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어떤 선언적 규정이 있고요. 53조에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어떤 선언적 규정들이 쭉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매도인의 의무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